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미국은 그 같은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보낸 듯 보인다고 포린 팔러시 칼럼니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설정과 함께 세계 속의 미국의 역할도 진단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에는 퇴임하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에 고립주의 외교를 피하라고 촉구한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작은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범인이 미성년자 소녀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들은 쓰고 읽는 법을 배워야지 몸을 숙이고 몸을 가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면서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공립학교의 95%에서는 총격 사건 대비 훈련을 합니다. 아직 신발끈 묶는 것도 힘든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은 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내일은 아마존 CEO를 만나고 틱톡 CEO는 어제 만났습니다. 틱톡은 월요일 어제 대법원에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앱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틱톡에 관한 법안을 일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론조사 기관과 신문 드모인 레지스터를 고소했습니다. 입막음용 유죄 판결을 연방대법원의 면책 판결에 따라 기각시켜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은 판사가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코바에서 러시아 장군을 암살했습니다. 스쿠터 폭발 암살 장군은 우크라이나에 화학 무기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지금 오늘 의회에 갔습니다.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가 아니면 핏 헥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각 부서의 장관으로 지명을 했을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지 하는 쪽으로 가고 지금 같아서는 인준청문회에는 다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제 이 부분보다도 저는 맨 앞부분에 하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포린 팔러스입니다. 외교 전문 잡지 그 포린 팔러스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프렌치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국에서 이번에 발생한 계엄 사태와 이걸 미국과 연관을 시키고요. 그리고 완전히 한국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서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그 세계 속에 미국을 만들어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칼럼이거든요. 거의 빠뜨리지 않고 가능한 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는 한국 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다르게 대응했을까?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과 이것은 미국 대통령 두 번째 트럼프 임기를 좀 조명해 볼 수 있는 실험적인 사고다. 좀 말이 조금 뭐라고 하나요? 좀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악관이 지금 현재 바이든의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미국은 그 같은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보낸 듯 보인다. 공개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그 외교 관계는 동맹은 철통 같다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기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국가안보국에서도 그랬는데 비공개로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듯 보인다. 포린 팔러스의 지적이거든요. 아무튼 처음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맨 앞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이건 글로벌 위기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 대공황에 대응한 것이라든가 고립주의 성향이었던 미국을 그야말로 영국을 지원한 결단을 내렸고 펄하버 공격이 있은 뒤에는 2차 대전에 미국이 들어가서
원래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립주의가 지금 처음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들어가서 결국은 2차 대전을 끝낸 것, 이런 것들, 미국 대통령의 인수기간은 지금이 이제 인수기간이잖아요. 이건 국제적인 이슈에서 참 어려운 시기다. 새로운 정책이 완전히 정의되기 전에, 트럼프의 정책이, 그 전에 바이든의 기존 정책이 끝나면서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시점이죠. 그런데 그 같은 시점에 최근 한국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나서 그 직후에 하루인가 이틀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 날짜를 택했는가?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갑자기 그 정서적인 그런 욱하는 심정이 나와서 그랬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때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다. 미국에 물론 통고도 하지 않았지만요. 앙골라 마지막 그 대통령으로서 방문을 했던 그 앙골라에 도착한 날인가 그렇습니다. 사흘 방문하기로 예정되었는데 그 첫날 미국에 없는 날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탄핵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2월 초에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한국은 물론 백악관을 포함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국 안에서 정치계에 숨어 있는 본인의 그 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암울하고 다크하게 표현을 하는 거.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하지 않는데 무슨 뭐 공산당과 연관을 시켜서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설득력이 없이 자신의 계엄령을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북한 스파이들이 한국 정치 체제를 완전히 뭐 장악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 종북 세력 이런 그 얘기요. 그래서 윤석열 그 탄핵된 대통령의 주장의 대부분은 어처구니가 없지만 ridiculous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가져서도 아니다. 일루전을 가져서도 안 된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서 완전히 전면적인 위기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 뭐 권력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조용하게 대응을 했죠.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이런 정당성을 지지하는 신중한 외교적 메시지, 말 그대로 외교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계엄 이런 거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이 아니고는 그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고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 정상회담을 했고 또 미국으로 초대하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이후에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이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도 비공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그 선포한 그 이후에요. 집권한다는 것을 고집하면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It seems likely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Foreign Policy의 그 칼럼니스트 정도 되면은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절대로 검증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지금 일어났었던 2주일 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역사를 가정을 해보면 몇 가지 핵심 변수가 바뀌었다면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쿠데타 시도로 생각하는 이 계엄이 만약에 몇 주일 뒤에 일어나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났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상상해보는 것 뭐 소용없는 일이지만 상상은 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오랫동안 내부로부터의 적, 이렇게 부르는 딥 스테이트죠. 여기에 경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종북 세력이다, 범죄 집단이다 한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자주 내가 처벌하겠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짐하는 것. 반역자라는 반역 이런 말 많이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고 초헌법적 이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폭도들을 사면하겠다고 하고 격려했고, 조지아주 선거 관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표를 더 찾아내라고 했고 전화를 걸었죠, 2번. 그리고 또 지금은 농담 비슷하게 내가 2번 임기 끝내면은 미국에선 대통령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뭐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원하고 한다면 뭐 대통령직을 또 할 수도 있을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을 보면은, 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의 총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인 독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웜하게 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존경심까지 표하는 확고한 기록이 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레코드가 있는 이런 사람, 또 실제로 시진핑을 외국 국가 원수를 초대하고 하진 않죠, 미국 취임식에. 그런데 시진핑을 싫다 하면서도 또 이례적으로 초대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빅토르 오르반을 초대할 것이라는 그런 뭐 추측하는 기사들도 조금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국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오래된 이런 그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던가 양면적이라든가 이것도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한국보다 일본에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이 더 많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오키나와. 그렇다면 트럼프였다면 지금 바이든은 조용히 민주주의여야지 된다, 권력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은 지지하지 않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사적으로 비공개로 트럼프라면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반응을 했을까, 이 계엄에 대해서 과거 행적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스를 바꿔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이 칼럼니스트는 그 뒤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이든은 비공개로 뭔가를 보냈으면서 maybe not 진로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미국의 전통이,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같은 것도 지키는 것이 미국이 해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한국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그런 미국의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냉담할까? 무관심할까? 아니면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좀 격려를 해서 오히려 그래, 나도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돼? 그런 격려를 하면서 세계에서 무법을 조장을 할 것인가? 라고 의문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한국은 이렇게 매듭이 바이든 시대로 지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웃 국가들과 영토와 끊임없이 지금 어떤 그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그런 열이라든가 적극적인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이분은 평가를 합니다. 물론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길을 열어줘라, 약을 보내라 이런 것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같은 행동을 막으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 시대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뭐 주변, 지금 시리아가 엉망진창 돼버렸으니까요. 뭐 대통령도 도망쳤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품으로. 그런데 그 블라디미르 푸틴은 뭐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망명은 받았지만, 그런 식으로 위험해진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이 가자와 전쟁 이후에 많이 공격해서 흔들어지는 이런 국가들을 해체하고, 가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영구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치권을 지배하는 그런 암묵적인, 아니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에서 어떤 그 영토 주권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한 영토 주권을 존중하는 웨스트팔리안, 베스트팔렌, 그 시스템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걸 무시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럼 중국이 오랫동안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대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국은 지금 생각을 할까?
트럼프가 신경을 쓸까? 케어할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모른다. 짐작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가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침공,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중국에 대해서도 의문표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이 중국이라든가 아주 강한 또 다른 불량 국가가 이웃 국가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러시아도 했는데 미국이 가만 내버려 두네? 러시아 이후에 러시아 가만 내버려 두는 것 보고 중국도 했네? 그럼 또 다른 국가들도 힘을 쓰기 시작하면 미국은 그때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걸 단순히 워싱턴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그 워싱턴 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할까?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 많은 이런 질문이 워싱턴에서 계속 이어졌는데, 이런 질문은 미국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가까운 동맹국은 아니었었죠. 그런 나라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북대서양 전역에서 극우 운동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배척한다던가 미국과 비슷한 분위기죠. 그런 운동이 부활하는데,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의 4년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그 지명자가 그 장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자격은 전형적인 지명자 자격 기준에 못 미쳐야지 된다는 것과 충성 맹세에 강한 것, 개인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이것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는 지난 주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나치가 막 나치 활동을 할 때 미국이 이건 안 돼 하면서 거기에 대항을 해서 만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 세계에 나가는 방송이죠. 194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무부가 주로 이제 운영하고 돈을 내고 하는데, 이 미국의 소리의 헤드로서 캐리 레이크라는 애리조나에서 주지사도 되고 싶어 했었고 상원의원도 되고 싶어 했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떨어지고만, 레이크는 남편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의 정신, 이런 행동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사람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대표로 놓은 것은 이건 중요하다. 트럼프가 오랫동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컨트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이 정부가 돈을 지원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해줬었거든요. 이게 무슨 연방준비제도위원회라든가 이런 독립적인 기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정치인은 거의 복종시킨 수준으로 장악을 해서 그 장악을 즐기는 듯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행정부 지명을 더욱 주목해야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역사상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실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진하고 나이브하고 건망증이 많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온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은 백악관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말합니다. 백악관이 민주당이 들어가면 의회는 공화당에 다수당을 주고, 이번에는 다 공화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행정부의 체크 앤 밸런스는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 행정부의 CIA 국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일들, FBI의 국장, 후보 이름만 들어도 다 생각이 나는 그런 기관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기관장이 대통령을 조종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민들을 불법으로 염탐하고, 이게 사찰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지도자에 대한 암살 시도 많이 했습니다. 침공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어떤 경우는 의회를 살짝 피해가기도 하고 했었던 적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지만 과거의 미국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차기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나의 정치적인 적이다, 저 사람 적이다 선언하고 벌 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행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이 두 번째 트럼프의 임기, 트럼프의 행정부 아래선 일종의 이제 개인 중심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인선을 하고 있으니까, 또 공화당 상원이 거부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권위주의로 미국이 이제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
민주주의, 인권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뒤로서 끝까지 그러면 우린 당신 지원 안 해 하는 걸 이미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잃을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의 영향력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강해지는 방향이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권위주의자들에게 길을 밝히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빅토르 오르반 같은 헝가리의 독재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칼럼이 포린 팔러시의 칼럼리스트가 이번에 그 포린 팔러시의 서울의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라면 다르게 대처했을까 하는 것으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여러 가지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뉴스가 막 나오더군요. 바로 이 학교가 어제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그 학교가 1978년도에 설립됐네요. Abandoned Life Christian School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그러니까 학습실이 자습실이 그렇게 여러 학년들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 이제 뭐 아직까지 그 2명은 위독한 상태고 선생님 1분, 학생 1사람 그리고 총격범인 15살의 소녀가 아마 이 학교에 다닌 지 얼마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명에게 부상 입히고 본인까지 3사람 숨지고 6명 가운데 2사람이 중태입니다. 420명밖에 안 되고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있는데도 그리고 학생들이 이 건물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금속 탐지기 같은 거 통과하고 들어가는 학교랍니다. 총격범이 그 나탈리 럽나우라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총을 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 경찰은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이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숨진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고 그것도 영원히 피해자다. 동기 파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이 9mm 권총이라고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15살짜리가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또 본인도 숨졌고 그 총을 살 수가 없었을 테고 누구 총이겠습니까? 아무튼 부모님들도 지금 조사에 전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총기 규제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만 하면 뭐합니까? 미국이 이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교실에 총격 사건이 날 때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섬뜩하시겠어요. 그런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 섬뜩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다. 그리고 비양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양심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니 총이 무슨 문제야 사람이 문제지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비양심적이라는 거죠. 사실 15살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상의 문제 뭐들이 다 본인이 생각하는 뭐 문제가 있으니까 총격 사건 범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총을 살 수도 없는 나이에 어쨌든 이런 일들.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뉴타운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고 텍사스의 뭐 유발디 뭐 파클랜드, 플로리다주의 이제 메디슨까지, 위스콘신주의 메디슨까지 그 밖에도 주목받지 못한 수많은 학교의 총격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엔 대학교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대량 총격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공장소, 쇼핑몰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그러다가 이건 대학교에 가더니 고등학교로 내려가더니 중학교 초등학교, 킨더가든 이런 데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총기 폭력이라는 이건 재앙이죠. 여기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것으로 계속 오랫동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어린이는 교실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미국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뭐 쓰는 것, 읽는 것, 생각하는 것, 뭐 사고
남들과 같이 get along 하는 거 이런 걸 배워야지 어떻게 몸을 숙이고 몸을 가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총격 사건에 피하려고 의회가 행동을 해야지 됩니다. 행동 안 할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더 다수당이기 때문에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총기협회에서 A학점을 맞는 사람들은 거의 공화당이고 또 그 총기협회에서 그 정치적인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다고 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 주지사는 12월 22일이면 언젠가요? 2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그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뭐 조기 미국 국기와 함께 개항하도록 했는데 당연히 지금 학교 안 가죠. 안 가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지나고도 학교를 오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그 총격 사건으로 숨진 미국 사람들이 16,000명이고 그리고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490건이나 된답니다. 4명 이상의 희생자나 사망자가 있으면 희생자 여기에는 이제 부상당한 사람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악시오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대비 훈련. 우리 무슨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지금 학교의 공립학교는 95%가 총격 사건 대비 훈련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격 사건 대비 훈련을 받고 자란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총격 사건 대비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Every Town for Gun Safety라는 이런 데이터를 추적을 한 이런 기구인데 여기서 2013년 이후에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해가 2024년이랍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학생들이 숨바꼭질하는 것은 그거는 뭐 전 세계의 공통적인 놀이잖아요. 지금 이제 범인과의 숨바꼭질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23살의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네요. 본인이 이제 그 2012년도에 샌디욱 초등학교 커네디컷주에 그때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5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화장실에 갇혔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숨어 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 5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이제 이런 총격 사건에 대비한 훈련이 학교에서 아주 정상적인 훈련, 학교의 일종의 문화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라서 아이들에게 총격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대비 훈련을 시키면서 어렸을 때 내가 5학년 때 그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떨던 그 기억이 다시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 95% 이상이 학생들에게 이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교육이 뭐 아주 능동적인 그 교육 아니에요. 대비 훈련 아니겠어요? 학생들에게 이게 좀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연구는 거의 없답니다. 아무래도 뭐 효과가 없기야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요. 배우도 등장을 하고 소품도 등장하고 총으로 이제 총처럼 보이는 그 총이다 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초현실적인 훈련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데 총격 사건을 보지 못하고 피해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전에도 봤었던 학생도 또 훈련을 하고 이럴 때는 너무나 깊은 충격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 뭐 금속 탐지기 설치하는 학교는 너무너무 많고요. 방탄유리 또 엄청 많고 그래서 무슨 뭐 교실과 뭐 또 뭐 복도와 무슨 사이에 또 방탄유리가 있고 뭐가 있고 아주 뭐 구조가 요즘에 복잡한가 보죠. 그런 거. 그래서 밴더빌트 대학교의 4학년이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22살의 뭐 바비 슬로안이라는 분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3년도 3월 달에 본인은 선생님이다 하는 생각할 때 원래 이상적인 직업이었대요.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그 밴더빌트 대학교 유명하잖아요. 대학병원에 총격 사건 희생자들이 막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급차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9살짜리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사망한 그런 그 학교 유명한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야 내가 뭐 이랬다는 거죠. 올해 2024년 12월 16일 현재 오늘 17일인가요? 네 17일이네요. 학교에서
최소한 205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58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쳤답니다. 대단하네요. 2024년도, 2025년도 학기에는 사실은 조지아주 에팔라치 하이스쿨에서 14살 학생이 AR 그 스타일의 무기로 4명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15살, 나이는 1살 많지만 또 소녀예요. 권총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총을 잘 쐈죠? 지금 어쨌든 발견된 총은 9mm 권총이라고 하니까는요. 자,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할 때 학생들 7살, 8살쯤 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우리가 싸워도 돼요? 총격범하고? 아니면 우리 갖고 있는 아이패드를 그 총격범에게 던져도 되나요? 총격범이 교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알려주겠죠? 우리는 언제 죽은 척 해야지 되나요? 그 연습은 언제 하나요? 이런 학생들이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요, 손이 아주 단단하지 않으니까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합니다. 그런데 총격범에게 죽은 척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고 배우고 그런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 데이비드 하악이라고,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생존자,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청년이 돼서요, 민주당의 전국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이제 그 출마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청년. 참.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CEO, 내일은 아마존 잭 베조스죠. 만나고 틱톡 CEO 어제 만났습니다. 쇼지추 만났는데, 중국 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회사에 그 회사 자체를 팔지 않으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법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월 달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까지 팔지 않으면 이 앱, 틱톡 앱이 미국에서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애플 이런 스토어라든가 이런 스토어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제 이제 그 쇼지추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겁니다. 이 틱톡은 만나면서 어제 또 연방 대법원에 1월 19일까지 팔지 않으면 이걸 앱을 다 없애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중지해 달라고 그런 이제 중지 요청을 내렸거든요. 틱톡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 표현의 자유 권리고 미국 사람들이 1억 7천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틱톡 이 회사가 어떤 편집 재량권 같은 것은 뭐 미국 회사가 관리를 하도록 한다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 정부에 이 같은 미국 사람들의 많은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나 미국의 법을 통과시킬 때에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들은 중국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틱톡을 통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에 관련된 것들이 뭐가 해킹이 됐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틱톡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이거 처음에는 틱톡 안 돼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또 마크 저커버그 그 메타 미우니까, 페이스북 미우니까 이거 없애봤자 페이스북 좋은 일만 시켜 하다가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도 만나고 하는데, 어쨌든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틱톡에 대해서 굉장히 웜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은 본인을 선거 캠페인에서 돈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또 틱톡에 투자가이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말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등등 이런 등등이요. 해서 어떻게 될지 틱톡을 구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맨 앞에 그 포린 팔러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권력이 미국은 뭐 한국과는 다른 형태의 약간 권력 공백이라기보다 모호한 상태죠. 모호한 상태고 1월 19일까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트럼프는 1월 20일부터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해서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지금 엄청나게 희망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사주들을 만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달에 뭐 팀쿡도 만났고 애플의 팀쿡은 원래 그런 걸 잘합니다. 이렇게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하고도 관계 좋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 좋고 많이 하죠.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가서 무릎 꿇었고 구글의 CEO인 뭐 순다르 피차이를 포함해서 많은 테크놀로지 리더들과 회동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테드 사란도스죠. 넷플릭스 CEO 만나고 제프 베조스 내일 만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임기 1기에는 사람들이 나하고 사이가 나빴는데 지금은 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 했었죠.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허니문 이래서 좋을 때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도. 그러니까 그 ABC 방송도 사실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했을 때 이기는 승률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또 이렇게 그 인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싸워보지도 않고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1,500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하잖아요. 그 밖에도 많은 매체들이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또 할 말이 있죠. 오늘 보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과 드모인 레지스터를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아이오와주에서 발행되는. 아이오와는 뭐 인구도 많지 않고 뭐 엄청나게 부를 창출하는 그런 주도 아니지만 선거할 때 처음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방향계, 풍향계가 된다 해서 유명한 주잖아요. 그런데 드모인 레지스터가 이 그 여론조사를 하는 굉장히 여론조사 그 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J.N. 셀저라는 이 두 사람 그리고 J.N. 셀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기구도 고소를 했습니다. 어제 할 것 같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더니 했거든요. 선거 며칠 전에. 아니, 아이오와주에서도 공화당인데 이게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서가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J.N. 셀저를 통해서 드모인 레지스터가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N. 셀저는 은퇴했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됐을 텐데 마지막을 좀 영광스럽지 못하게 맞지 않게 마무리를 하고 말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얘기는 그겁니다. 가짜 언론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그런 그 좌파 언론이 가짜다. 그래서 요즘 뉴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면 팍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도 팍스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고요. 또 ABC가 트럼프 당선인과 1,500만 달러 합의를 했다는 사실도 팍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개인은 그 앤 셀저는 그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데, 드모인 레지스터는 ABC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는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셀저의 것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통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충분히 하고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14%포인트 트럼프가 이긴 선거의 실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다. 해서 이번 우리가 그 보도한 것 자체는 이 신문이라는 곳이 무슨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맞추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도한 것 잘못이 없었고 이 소송은 가치가 없는다고 믿는다. 드모인 레지스터가 ABC와는 훨씬 지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건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싸워서 어떤 정의감에 의해서 정의를 되찾는다 할 때 많이 싸우죠. 그런데 이렇게 MSNBC나
또 그 ABC잖아요. ABC와 그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디스윅을 진행하는 앵커 이 두 사람과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 경우는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보다는 ABC 측에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죠. 디즈니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드모인 레지스터는 조그마한 신문입니다. 그 아이오와주에서는 제일 큰 신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문제 피하면서 하자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잃어버릴 게 없고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대응 바뀔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고요. 잠시 뒤에 여러 가지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는 간추려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만 하니까 이번에 하죠. 그 입막음용 그 유죄 판결 나왔죠. 그게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자고 입막음용으로 돈 주고 그런데 그게 사기 혐의였고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이고 해서 34개 형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측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 없애야지 된다 했는데 이건 판사가 후앙몰천 판사가 이게 무슨 연방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각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요. 사실은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갔어요. 연방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지금 없애버렸는데 헤쳤는데 헤쳐서 없던 걸로 했는데 이 케이스는 뉴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2027년까지만 임기를 하면은 미치 매코넬이라는 오랫동안 공화당의 상원에서 막 모든 권력도 쥐고 또 많은 그 안건을 이뤄낸 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82세인데요. 2027년이면 몇 살인가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좀 건강에 문제도 있었고 했고 이 미치 매코넬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 정치 후반기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맞는 게 별로 없는데 단 한 가지 연방 대법원을 굉장히 보수적인 판사로 채웠다. 이게 이제 상원의 인준 과정이 있고 그가 상원의 공화당의 그야말로 최고의 헤드였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러나면서 트럼프보다 먼저 물러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일하고 나면 2029년이 되나요? 2027년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임기 2기에 고립주의를 피해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을 것 알지만 본인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Foreign Affair에 기고문을 썼는데 5,000자나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뭐 모든 일반인이 그 5,000자를 다 자세히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도 오늘 무거운 뉴스를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는 그 트럼프의 지금 마가당이라고 하잖아요. 공화당을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을 하는데 그런 마가에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차기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는 뭐 거의 확정적인 지금으로서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러시아의 침략을 받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써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 앞서 어디선가 말씀드린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렇게 될 경우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국가도 미국에서 깡패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국가들도 힘이 있으면 머슬이 있으면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이라는 힘과 무력으로 옆에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리고 나토에 대한 그 지원도 많이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027년까지는 본인이 뭔가를 하겠죠. 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테니까 이제 더 이상은 상원의 원내대표는 안 한다고 하고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죠. 아유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혼돈이 되네요.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을 됐고 해서 지금 공화당을 빅토르 오르반 같은 그런 독재자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돼버렸는데 더군다나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은 빅토르 오르반이요. 이 사람이 언론을 장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언론 장악을 통해서 뭐 친구를 거기다가 둔다던가 아니면 후자 그 언론인을
본인의 편으로 한다던가 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이 빅토르 오르반이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해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자기 희생적일 정도다 할 정도로 복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세계를 이끌 수도 있다 하고 미치 메코넬이 고립주의 안 된다라는 그런 기고문을 Foreign Affairs에 실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용자나라, 한국 식약처 기능성 인증 유한 건강식품과 피부과학 셀리온 화장품을 50%까지 연말 특별 세일 중인 셀리온,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사이프러스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모스크바 폭발 사고로 이고르 킬릴로프라는 중장이 암살됐는데 육군의 화학무기 사령관이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한 4,800회 이상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영국과 미국이 증거를 갖고 있고 영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보국이 했다면서 우리는 합법적인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은 이런 겁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